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제가 금요일은 등교 지도를 하는 날이어서 조금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또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제발 부탁드리건데, 예, 예, 수업 좀 잘 들어와 주세요. 아시겠죠? 이게 기록이 다 남는 거고, 저도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들어오기만 하면 여러분들 그냥 최대한 출석을 인정하려고 하는데 안 들어왔을 경우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저도 어쩔 수 없이 담임 선생님들께 알릴 수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진짜 공지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발 늦어도 되니까 늦지 않게 제 성격상 늦지 않게가 자꾸 입에서 붙는데 늦지 않게 제 시간에 들어와 주세요. 아시겠죠? 안 들어오시면 저도 담임 선생님께 통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원칙상 어쩔 수 없으니까요. 공정한 이런 출결 체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고 같이 출석 체크 한번 하고 어제에 이어서 계속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윤지 학생 들어왔나요? 네, 어제 제가 모르고 이게 마지막에 체크를 못해서 그러는데 김윤지 학생 어제 수업 들었었는지 채팅으로 좀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아시겠죠? 네, 그거 좀 부탁 좀 드릴게요. 김윤지 학생 좀 그리고 좀 불러주세요. 자, 출석 체크부터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출석 체크부터 좀 할게요. 네. 자, 여러분들 혹시 이게 아침이라서 정신이 없어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이 들어오면 제가 다 X표 쳐놓는데 X표를 안 쳐놔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에도 이게 다시 한번 확인했었던 기억이 정확히 익숙치 않아가지고 얘기했었습니다. 잘 체크됐고요. 다만 그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27일 회교실 수업 체크하고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상당수 안 들어온 것 같아가지고 아침이니까 같은 반 친구들을 좀 깨워주세요. 강태규 학생 있고 손병우, 신영선, 장성환, 주성, 강석준 학생 있구나. 학번 이름으로 좀 해주세요. 다 되도록이면 조상혁 있고 신용우, 이정찬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학번 이름으로 좀 해주세요. 아까 전에 정민승 들어왔었는데 민승이 들어왔고 승우, 민혁, 태연, 민승, 박형빈 학생 들어왔나요? 박형빈 학생 안 들어온 것 같으니까 박형빈 학생 좀 불러주세요. 혼자인데? 8반인데? 혹시 연락처 아는 사람 있으면 좀 불러주세요. 그리고
김유빈 학생도 좀 불러주세요. 9반 학생들. 김유빈 학생. 저 있어요. 미안해요. 네. 대부분 이름이 크게 뜨거든요. 근데 이게 작게 떠가지고 또 오늘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미안하고요. 이소연. 아까 전에 전혜린 본 것 같은데. 전혜린 학생 없나? 전혜린 학생 좀 불러주세요. 네, 전혜린 학생 없네요. 네. 그래서 그다음에 김가원, 김인지, 지원, 김보미, 김보미 학생 여기 있고, 네. 박지민, 우영우, 이수빈, 네. 김가연 학생 있나요 혹시? 네, 제가 이게 안 보여서 그러는데, 네, 마음이 급하니까 이게 보이던 것도 안 보여요, 아시겠죠? 네. 김가연 학생 없는 것 같으니까 김가연 학생도 좀 불러주세요. 그래서 지금 없는 학생이 일어났나? 이거 박fun빈 학생. 그다음에 김가연 학생. 그래서 요 두 학생 좀 불러주세요. 네. 네, 그리고 들어오신 학생들은 학번 이름 이렇게 남겨주시고요. 혹시 본인의 이름이 체크가 안 됐다. 제가 중얼거리지도 않았다. 잘못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다시 한번 반 잘 확인하시고 들어왔으니까 이제 끝났어라고 하지 마시고 잘 확인하시고 이동해 주세요. 수요일과 목요일 연속으로 계속 그런 학생이 있어서 한번 얘기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바로 어제죠. 어제 우리가 했던 데가 바로 125쪽까지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125쪽까지 했었으니까 이제 그 이어서 126쪽을 같이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6쪽 보시게 되면 교환권의 세트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요.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교환권이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 배운 이런 내용 전개 스토리상 굉장히 강력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무엇보다 뭐를 일으킬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 여기 처음에 나오는 십자군 전쟁을 일으킬 수 있었죠. 다만 이 십자군 전쟁을 일으킬 때 너무 거창하게 목적을 제시하다 보니까 역풍을 맞게 되는 거죠. 십자군 전쟁이 실패하게 됐을 때는. 그래서 실제로 십자군 전쟁이 실패하고 나서 교환권이 상당히 약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교황의 권위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추락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높은 데 있었다 보니까 떨어지는 게 한도 끝도 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태였다라고 좀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이 떨어지는 시기에 교황의 이름 정도는 알아둡시다, 여러분들. 14세기, 그러니까 십자군 전쟁이 끝난 초에, 그러니까 1300년대 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교황 보니파키우스 8세, 그리고 프랑스 왕 필리프 4세가 이번에는 조금 다르죠. 서임권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서임권이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됐던 것도 어떻게 보면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렸을 때 경제적인 요인이 크다. 왜냐면 너무 좋은데? 잠시만요, 여러분. 예. 선풍기 좀 틀고 창문 좀 열고 왔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서임권 자체도 경제적인 부분과 굉장히 밀접하게 닿아 있는데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정말 노골적인 경제적인 문제인 거죠. 과세. 그러니까 세금을 내게 하는데
이 세금을 어떻게 보면 그 교회 내부에서의 여러 가지 기금이나 거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이익들을 교황이 독점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왕이 가져다가 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립 과정에서 교황이 삼부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평신도들의 모임인 이 삼부회를 통해서 이 왕한테 굴복하게 되는 거죠. 왕한테 굴복하는 거죠. 필립 4세한테. 그래서 이 아비뇽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여러분들 이걸 굉장히 좀 그래도 이 지명은 좀 알아두셔야 되는 게 그러니까 아비뇽 유수, 그래서 바빌론 유수와 같이 쫓겨가서 활동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네. 쫓겨가서 거기서 교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교황은 원래 어디 있던 사람이죠, 여러분들? 바로 로마에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아비뇽으로 쫓겨간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감금된, 그러니까 감금됐다고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생각하듯이 이 사람 감옥 갔네 이런 게 아니라 밥은 주고 여러 가지 뭐 생활은 완전 불편하지 않다 하더라도 좀 삶의 질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상태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주셔도 큰 틀에서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아비뇽에서 다시 로마로 돌아가게 되는 것도 필리프 4세가 풀어줬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아비뇽 유수에서 다시 로마로 돌아간 다음에 교황이 아비뇽과 로마에서 서로 선출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분열하게 되는 시기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교황이 두 명이니까 A 교황과 B 교황 이 정통성을 가지고 갈등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도 A 교황이 뭐 예를 들어 정통성이 있다, B 교황이 정통성이 있다, 막 이런 거 가지고 막 싸우게 되면서 이 십자군 전쟁에서의 패배로 이미 실추된 교회의 권위가 더 추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추락한 권위를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세우고자 여러 가지 개혁의 움직임이 나오게 되는데 이 개혁의 움직임으로 대표적인 분들이 이 영국의 위클리프 그리고 보헤미아의 후스라고 하는 보헤미아가 여러분들 지금의 뭐그 동유럽 그, 그래서 아마 체코 인근 뭐 이 지역을 보헤미아 지역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프라하라고 하네요, 여러분들. 프라하이니까 어쨌든 체코 뭐 이쪽 그 지역이 맞다고 나오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왔는데 혹시 틀렸을까봐.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면 동유럽 그쪽에서도 교회의 세속화와 성직자의 타락을 비판해서 성서에 기반을 둔 신앙을 강조하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종교개혁자들과 이런 방향성을 같이 하는 이런 개혁의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이런 움직임들이 너무 시대를 앞서가다 보니까 다 엄청난 탄압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걸 좀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클리프는 이단이 되었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단이 되었을 때 해결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나 이 생각이 내가 이단이란 걸 인정합니다. 나 회개합니다라고 종교 재판에서 얘기하면 되고 아니면 평생 조심하면서 어디 산속에서 이제 안 나오면 돼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잔잔잔하게 살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서 조금 더 한 발 더 나아가시면 화형 당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후스라고 하는 분은 화형에 처해졌다. 그래서
로마 교황의 정통성을 이제 인정하는 걸로 이 교회 분열 시기를 마무리하고 그리고 예, 단일 교황을 선출하면서 이 시기를 수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핵심은 여기 형광펜을 두 번 친 부분 나오죠. 신앙에서 성서에 일치할 때에만 찬성해야 된다. 누구 말을 따르지 말고 바로치고 그게 생겼던 거죠, 여러분들. 바로치고 뭐가 생겼겠어요? 교황이나 성직자 말이 아니라 성직자가 아니라 성서를 따라야 된다. 네. 이게 아니라 성서를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다라고 알아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십자군 원정으로 이 위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교황의 권위가 떨어지는 것만 봤는데 영주와 농민들의 그런 권위가 떨어진다는 것도 여러분 중요한 한 축이 됩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되면서 교황의 권위가 쇠퇴하게 되고요. 그래서 유럽 각국에서 왕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래서 사법권과 과세권이 확대가 되고 왕의 그래서 상비군과 관료 집단이 양성이 됩니다. 그래서 중세 초기에 보게 되면 영주나 기사들이 쌍무적 계약 관계를 통해서 왕에게 군사력을 왕이 필요할 때, 왕이 위기에 처했을 때에만 와서 도와주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여기 나오는 표현을 빌려서 설명하자면 항상 비상시에만 항상 있는 게 아니라 항상이 아닌 시기 그래서 그 비상 시기에만 네, 어떻게 보면 군사력을 쓸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항상 준비된 군이 생기고 항상 이 왕의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이나 여러 가지 이런 정치적인 것들을 보좌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그러니까 상비군과 관료를 바탕으로 중앙집권 체제를 확립해 나가려고 했고요. 그리고 도시의 상공업자들은 공권적 제약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가 재정을 지원하거나 관리로서 봉사를 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밑에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배우겠지만 이 도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중세 유럽적인 성격을 굉장히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게 근대 이후가 되면 여러분들 개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굉장히 전면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개인이 그 개인의 정체성을 어떻게 보면 주변 사람이 아니라 그 스스로 어떻게 보면 나는 누구구나라고 인식하는 그런 시점이 오게 되는데 아직은 이 중세가 끝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공동체를 중심으로 이렇게 정체성을 인식하는 시기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신분제 의회가 이제 생기게 돼서 이 신분제 의회를 통해서 이 왕권을 확립해 나간 거죠, 여러분들. 그리고 화약이 도입되면서 세력이 약해진 기사들은 신하가 되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3부회를 잠깐 좀 보게 되면 성직자, 귀족, 평민 나중에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그 프랑스 혁명 직전에 왕의 필요에 따라서 왕의 자문기관, 왕을 지지해주는 역할만 하는 3부회이다 보니까 한동안 절대왕정이 되면서 이게 소집되지 않던 3부회가 소집이 됐는데 그거에 사람들이 굉장히 불만을 가져요. 내가 당신의 왕권이 강해지는 것을 도와줬는데 소위 말해서 자신이 필요할 때만 우리들을 써먹고 다시 한번 또 필요하니까 우리를 부르는구나. 이건 잘못된 거야 라는 이런 불만이 가득한 상황에서 왔는데 거기서 이제 또 갈등이 촉발되면서 프랑스 혁명이 발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노르만 왕조의 정복 이래
비교적 왕권이 강했으나 12세기부터 정치적 저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13세기 무렵부터 13세기 무렵에 존 왕이 프랑스와의 전쟁 과정에서 악화된 재정을 개선하려고 무거운 그 세금을 부과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프랑스와의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분 밑에서 잠깐 보시게 되면 100년 전쟁에 앞서서 있었던 여러 전쟁들인데 후보작은 이 노르망디라고 하는 지역과 영국의 노르망 왕조가 혈통적으로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같은 계열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 노르망족이 다스리던 그 프랑스 내 영토도 영국이 세금을 받거나 영국이 지배력을 행사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쟁이 크고 작게 계속 발생을 한 거죠. 왜? 이미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지만 더 좋은 프랑스의 땅을 영국 왕도 차지하고 싶고 프랑스 왕은 뺏기기 싫고 이러다 보니까 전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게 되니까 귀족들이 반발을 했고요. 그래서 대헌장이라고 하는 이 문서에 승인하도록 대헌장이라는 문서를 승인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왕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여기서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는 세금을 부과하는 것, 그리고 그 왕의 말을 안 듣는다고, 왕을 비판한다고 재산을 몰수한다거나 가둘 수 없는, 그러니까 귀족들의 신체적 자유와 재산권을 보호하기 시작하는 그런 법률이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근거로 해서 모범의회라고 하는 것도 소집이 되고요. 그리고 14세기에는 이제 양원제, 상원 하원이 형성이 된 거죠. 여러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랑스에서는 12세기 말 필리프 2세가 제후 세력을 누르고 프랑스 안에 영국령의 대부분을 획득해서 왕권을 강화했다.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필리프 4세는 이렇게 계속 3부회를 소집해서 교황을 굴복시켰다. 요거는 위에서 봤던 내용이니까 그걸 좀 봐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계속 12세기 말부터 그 영국령이 이렇게 계속 줄어들게 되니까 영국이 승부수를 띄우게 되는 거죠. 프랑스의 안에 영국령과 모징불 공업의 플랑드르 지방에 대한 지배권을 놓고, 자, 여기서 보시면 플랑드르 지방이 밑에 남부 쪽에 이 보르도 있는 이쪽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모직물 공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을 놓고 굉장히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플랑드르 지방이 어디냐면 이 플랑드르 지방이 지금이 어디냐면 지금의 벨기에 여기 이 지역이에요, 여러분들. 가까운 지역. 그래서 이 플랑드르 이 지역을 벨기에, 프랑스 이쪽인데, 그래서 이 지역을 벨기에,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뭐 이쪽 그 지역이어서 그 지역을 누가 차지하느냐를 가지고
벨기에 쪽에 가깝거든요, 여러분들. 여기 벨기에 요 연간. 그래서 요 지역이어서 예, 누가 여기를 지배하느냐를 가지고 이제 갈등을 하게 됐다라고 알아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갈등을 하고 이제 그래서 갈등을 하던 찰나에 대립하던 찰나에 영국 왕이 프랑스 왕위 계승을 주장합니다. 이게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갑자기 우리로 따지면 일본 사람들이 갑자기 한국 왕이다 조선시대에 얘기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충돌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도 이럴 것이 예,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이게 혈족적으로 비슷했고 이게 먼 친척도 아니라 뭐 예를 들어 뭐 어머니나 아버지 계열에서 친척인가 뭐 이종 사촌이나 뭐 고종 사촌 정도 이게 그렇게 멀지 않은 사촌 관계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예, 전쟁을 하는데 처음에는 네, 영국이 우세를 해요. 이 석궁과 활의 차이 때문에. 그래서 예, 이 백년 전쟁에서 굉장히 영국이 우세했다가 예, 잔다르크라고 하는 사람이 예, 등장을 해서 이 사람의 활약으로 예, 프랑스가 승리를 해서 예, 모든 영토를 이제 그 프랑스가 차지하게 되는 거죠. 영국 영토를 다 없애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 중앙집권의 예, 이틀이 마련이 됩니다. 네, 반면 네, 이 잔다르크라고 하는 분은 이 토사구팽을 당하는데 끝나고 네, 마녀다라고 지목이 되면서 화형식에 처해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영국에서도 예, 백년전쟁의 후유증을 겪게 되는데 그게 바로 장미전쟁이라고 해서 귀족 내부에서의 그런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헨리 7세가 승리를 했고 이 사람이 만든 왕조가 튜터 왕조입니다. 그래서 이 튜터 왕조가 엘리자베스 1세, 지금 엘리자베스 2세의 여왕인데 엘리자베스 1세 여왕으로 끝나게 되긴 하지만 이때 당시에 지금의 영국의 대부분의 이런 긍정적인 시스템들, 사회 여러 가지 이런 그 부를 쌓게 되는 그런 초석을 닫고 네,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이렇게 지금은 좀 아닙니다만 영국이 가장 발전된 이런 국가로서의 발돋움하기 위한 기초를 쌓게 됩니다. 그리고 독일과 이탈리아는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분열 상태로 있었고요. 그래서 네,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들이 명목상 통치자에 불과해서 네, 굉장히 독일에서는 네, 그 분열돼 있는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죠. 명목상 통치니까 실질적 통치가 아니라 그렇게 되는 거고 13세기에는 이 황제 자체가 없는 그래서 분열된 지방 영주들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다 보니까 14세기에 이러이러한 원칙에 따라서 왕위를 계승한다라고 하는 이 황금 문서 어떤 원칙에 따라서 그걸 만들게 되고 그 원칙이 바로 핵심은 7명의 제후가 황제를 선출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때 당시를 좀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혈연적으로 혈연에 따라서 세속하는 게 뭐야 이게 능력에 따라서 해야지 라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잘하는 사람이 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7명이 선출을 하니까 7명이 보기에 괜찮은 사람이면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이 제도가 왜곡이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보는 게 절대 선생님이 안 되는 걸 얘 지금 얘가 또 아드님이 지가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니 내가 내가 물어봐야지. 아니 먼저 정해주는데 예? 이해를 들으면 이러고 있어. 아니야 그나 아빠가 너무 자극치지 마. 얘가 다 알아. 네, 예. 가족들과 대화할 수 있는데 예, 웅소고 풀리면 안 됩니다. 예. 예. 네, 깜짝 놀랐네요. 예, 간만에 예, 이거 설명하다가 그래서 그 제후분들이 이제는 그런 분들 뽑는 거죠. 우리의 그 세도 정치 시기처럼 똑똑한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7명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리고 7명 중에 누가 어떻게 보면 주도권을 잡느냐 가지고 서로 경쟁을 하게 되면서 이 분열이 더 가속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분열된 상태였는데 이제는 7명 중에 누구한테 이 지방의 영주들이 소위 말해서 줄을 설 거냐 가지고 또 나눠지게 되고 그래서 서로 더 갈등하게 되는 이런 더 악순환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실제로 여기서 교과서에서도 그런 설명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대제후가 정치적 실권을 잡고 왕을 선출한다는 이런 권리 때문에 이 세력화를 자꾸 시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정치 분열이 더 심해지게 되고요. 또 신성 로마 제국의 간섭이 또 심했던 그리고 또 교황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었던 이탈리아도 교황형 그 바티칸 뭐 이런 지역 그리고 그 십자군 원정에서 나왔던 베네치아 그리고 피렌체 이런 등등의 이런 도시국가 그리고 또 나폴리 왕국이라고 하는 그 남부 지역의 그런 왕조들로 이렇게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스페인, 포르투갈이에요. 스포라고 하는데 스페인, 포르투갈. 이 이베리아 반도에서는 이 밑에 지도를 보면서 좀 설명을 해보면 카스티아와 아라곤 등이 세워지고 두 나라가 결혼해서 에스파니아 왕국이 됩니다. 그리고 그라나다 지방에 있었던 이슬람 세력을 물리쳐서 통일 국가를 완성합니다. 그래서 서인도 제도를 콜럼버스가 발견한 시점이 1492년인데 이게 괜한 우연이 아니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통일을 하고 이제는 계속 싸우던 사람들이 평화의 시대가 오니까 계속 싸우던 사람들이 평화의 시대가 오니까 혹시 이제 사회 불만 세력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그 탐험을 보낸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건 어디까지나 그렇다더라. 이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니까 어쨌든 힘은 내부의 정치적인 상황이 안정이 되니까 이제 힘을 모아서 외부로 시선을 돌렸다. 그거는 정확한 얘기니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합리적인 얘기고 그래서 그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어떻게 보면 힘을 응집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내부적으로 응집된 힘을 외부로 분출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세기 카스티아로부터 독립한 포르투갈은 통일국가로 성장을 하고 인도 항로를 개척하는 등 적극적으로 국외 진출을 시도했다. 이걸 했던 이유는 뭐냐면 지중해 중심의 문화, 즉 그 십자군 전쟁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 이런 지중해 중심의 무역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 증가를 어떻게 보면 뒤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던 거고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서의 마지막이라 하면 1453년에 결국 동로마 제국, 즉 비잔티움 제국이 멸망하면서 그 지중해 중심으로 무역을 하려면 오스만 제국이라고 하는 제국을 거쳐야 됐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직접 인도로 가보자라고 하는 시도가 생기게 됐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이제 역량 기르기 같이 한번 좀 해볼게요. 그래서 아비뇽 유수가 일어난 시기가 아니라 계기는 무엇인가? 그래서 교회와 성직에 대한 과세 문제. 지금도 여러분들 한국 사회에서도 종교인들한테 과세를 할 것이냐 가지고 아직도 이렇게 갈등을 겪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참 이게 문제가 많죠, 여러분들. 그래서 절대 다수의 그 종교인들, 성직자들은 우리가 흔히 아는 최저시급 있죠, 여러분들. 최저시급을 그러니까 최저시급을
보다 위를 받는 게 아니라 최저시급보다 아래를 받는 분들이 한 95%될 거예요, 여러분들. 예. 비율상으로. 근데 그 최저시급을 뛰어넘는 한 5%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네, 너무 우리가 상상을 뛰어넘는 이런 부를 누리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참 이게 양극화된다는 문제가 참 역설적이긴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전부 다한테 과세를 하게 되면 오히려 불공정한 이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참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저도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은 사회적 논의와 타협이 필요한 주제라고 보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료 4번의 주장의 핵심. 제가 이게 형광펜 쳐놨습니다, 여러분들. 즉 성서와 일치할 때에만 찬성해야 된다. 누구의 말이라 하더라도 앞서서 말한 교황이든 추기경이든 사제든 여러 가지 말이 됐든 성서에 맞아야 된다라고 한 거고요. 그리고 자료 5번에서는 영국 국왕의 권한을 제한하기 위해서 대헌장이라고 하는 마그나 카르타 마그나 카르타 를 하게 했고 마그나 카르타를 하게 된 이유는 존 왕이 재정난을 그러니까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부족해진 재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거운 세금을 부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귀족들이 반발하게 됐던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5번 보시게 되면 장미 전쟁을 통해서 영국에 생긴 이런 변화는 영국의 중앙 집권의 기틀이 마련됐다. 그래서 튜터 왕조라고 하는 이 왕조가 생기면서 이런 기틀이 생겼다라고 알아주시고요. 6번 보시게 되면 4번은 잠깐 좀 나중에 하려고 좀 넘겼습니다. 근데 6번 보시게 되면 신성로마 제국이 끼친 영향, 황제의 권력이 줄고 그러니까 대제후들이 뽑는 그 제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자료 7번이. 그래서 정치적으로 분열이 심화됐다라고 알아주시고, 그리고 백년 전쟁 과정에서 결과로 영국은 프랑스 내 영국령 영토가 상실되게 되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내 영국령 영토를 다 획득하게 되면서 경제적, 정치적 이런 우위에 서게 된 거죠. 확실하게 프랑스 영토 내에서 프랑스 왕이. 그래서 그렇게 좀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제가 설명했던 중세와 근대를 가르는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를 여기다 좀 써놨습니다. 중세라고 하는 시기는 여러분들 장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지역 공동체 안에서 개인 한 사람의 이런 정체성이 결정이 됐습니다. 반면 그 근대라고 하는 여기서의 근대는 초기 도시가 아니라 한참 이 프랑스 혁명과 종교개혁을 거치면서 형성된 근대라고 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지금도 뭐 근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하시는 지식인들도 계시는데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개인의 등장 그러니까 요즘에는 개인의 행복 개개인의 행복이 중요하다 뭐 이런 게 또 되게 중요한 공감대를 얻게 되는데 그래서 그 개인이 시작되는 시점이 바로 이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이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중세 유럽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한계와 모순들을 개혁하는 그런 의미로다가 이걸 되게 강조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고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인간 중심의 사고와 비판 정신이 생겨났다. 그래서
심지어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나옵니다, 여러분들. 예. 십자군 전쟁기 뭐 이럴 때에는 어, 치즈에 구더기가 생기는 것처럼 알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인생이다.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논리를 펴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흑사병과 십자군 전쟁도 질 거라고 생각을 안 했던 게 지게 됐고 사람들이 흑사병이라고 하는 이 패스트, 쥐가 옮기는 병이긴 한데 어쨌든 이 병이 사람한테 옮기면서 같이 그 소위 말해서 아침에 인사했던 친구가 점심 때 시체로 발견되는 그런 경험들을 막 하다 보니까 예, 이 사람들의 이런 가치관들이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변하게 됐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보면요. 그리고 이탈리아의 르네상스와 르네상스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르네상스, 그 이탈리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일어난 것과 이탈리아보다 북쪽에서 일어났던 그런 르네상스의 그런 차이들을 여러분들 잘 분리해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지도 항상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나눠야 되는 이유는 이 크리스트교적 인문주의 여기에서 종교 개혁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14세기, 15세기쯤에 이제 공무원 사회 질서가 흔들리고 교회의 권위가 쇠퇴된다. 즉 장원이 해체되고 교회의 권위, 즉 교황의 권위가 떨어졌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인간과 인간의 개성과 합리성 그리고 세속적 욕구 그리고 그리스 로마 문화의 등의 이런 고전 문화를 되찾으려고 하는 이런 운동이 벌어질 때 이게 바로 르네상스. 그러니까 르네상스라는 표현 자체가 재발견, 재생 뭐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다시 재생시킨다는 거예요. 무엇을 그리스 로마 문화를 재생시키는 거죠. 그래서 옛 로마 중심지로 고전 문화의 전통이 많이 남아 있었고요. 그리고 비잔티움 제국이 멸망하면서 많은 학자들이 피신해 옵니다. 그래서 고전 문화 연구가 활발해지게 되고요. 그리고 십자군 전쟁에서 번영을 누리던 북부 도시들이 그리고 산과 군주들이 자신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문예를 후원하죠. 대표적인 가문이 이 메디치 가문이라고 하는 데고 여러분들 심지어 이 메디치 가문은 이렇게 쭉 이어져 내려오다가 마지막 메디치 가문의 그 자손이 모든 이 자신들이 만든 이런 건축물, 뭐 박물관, 여러 가지 시설물들 이런 것들을 그 시에, 그러니까 자신이 살고 있던 그 시에 기증을 합니다, 여러분들. 참 이런 거 보면 신기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인문주의가 뭔지를 좀 이렇게 좀 읽어보면서 우리가 조금 심도 깊은 학습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게 되면 사람다움을 뜻하는 라틴어 휴메니타스, 네. 휴메니타스를 어원으로 한다. 그리고 그래서 피렌체에 있던 가문이거든요. 피렌체에서 활동했던 가문인데 피렌체 시에다가 모든 것을 기부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황도 배출했다고 하네요. 메디치 가문에서.
신기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을 적극적으로 탐구하자. 페트라리카 그리고 라틴어 고전을 연구하고 그리고 진정한 서정시도 남겼다. 보카치오는 데카메론에서 사회 철학상과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제가 이 인문주의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가네요. 그래서 이 인문주의가 여러분들 항상 이 중세에서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기독교적 가치관 내에서의 인간. 그래서 인간은 무조건 신의 존재, 그러니까 신의 그런 창조의 섭리를 따라야 하는 수동적 존재로만 이렇게 바라봤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인간이 타고난 존재로서 어떤 존재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기회가 바로 이 인문주의로 예, 자극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사람이 어떻게 타고났는 사람이 어떻게 어떤 성향을 타고났는지 뭐 이런 것들을 탐구해 보는 게 어떻게 보면 네, 네, 그러니까 모든 걸 막아놓고 신의 형상을 닮아가자라고 주장하는 것보다 조금 더 건강한 방향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어쨌든 무튼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는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시도들이 이런 회화에서 인간의 그런 육체의 모습, 이런 곡선, 여러분들 중세에 여러분들 그림 봤었죠, 여러분들? 다른 거 얘기 안 할게요, 여러분들. 뭔가 이게 되게 굳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게 다 경직되어 있는 이런 느낌이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인문주의 이전의 그런 그림이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서 한번 또 보게 되면, 항상 정면만 응시합니다, 아시겠죠? 그림을 바라보는 그 사람을 응시하는 것처럼. 근데 다양한 시선, 그림 안에서 누구를 바라보는지 모르겠는 약간 초점이 없는 눈, 약간 이렇게 그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신기한 모습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리고 또 이런 그림이나 이런 예술 작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고전 연구가 시작되면서 서정시도 페트라리카가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보카치오는 데카메론에서 여러 가지 사회의 타락상과 인간의 위선을 풍자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이라고 하는 걸 만들게 되면서 이런 분열된 이탈리아를 통합하기 위한 군주가 필요하다고 역설을 합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고요. 이 밑에 부분부터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쉬는 시간입니다. 학생들이 출입문을 밀고 나서 교실을 확인시켜주세요. 눈으로 손을 잡으시고 책상이